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 3월의 첫날은요, 매년 3.1절이잖아요. 국경일 휴일이니까 이 늘 3월은 둘째 날이 새로운 달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오늘이죠. 각급 학교 입학식과 개학도 오늘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봄이 시작되는 달로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는 이 춘3월의 느낌. 자, 이게 104년 전 김인현 독립선언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세계에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자, 이 당시에 국권을 침탈당한 지 10년째를 겪은 우리 선조들은 이 세계사의 변화를 봄과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준엄하지만 점잖게 이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 그때조차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침략자인 일본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 또 태도를 바꿔야 할 존재는 우리일까요? 일본일까요? 자, 이 생각이 많았던 3.1절을 어제로 하고 다시 일상을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다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임경빈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3.1절인데도 저희 시사본부 생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전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어제 이제 기념식 끝난 직후에 방송이 있었던 거고, 네. 이 하루가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 기자님 먼저 정치권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식민지가 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좀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적을 한 건데, 특히 이제 이완용의 말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 이걸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였다. 이 얘기가 이완용의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 이건 윤 대통령의 어제 기념사의 일부인데, 네.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맹비난했고요. 또 지금 보면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일본이 협력적 파트너가 됐다라고 선언했는데, 네. 성결 과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박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지금 파트너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3.1 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죽창을 들고 나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아니,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 워딩 한 토막이 옳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거 민주당 반응을 보면 그런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측은지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야 정치권 반응 봤는데 이게 또 역사 문제다 보니까 각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임평론가님, 네. 좀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TPO에 안 맞는 기념사였다.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예. 하죠. 이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기념사였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박정우 기자님 소개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네. 이제 지난해 소위 그 친일 역사 인식 문제 논란을 일으켰을 때 했던 발언의 맥락과 대통령의 발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말하자면 조선이 소위 이제 국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조선이 무능하고 부패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일본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메시지를 이제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네네. 이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으로 우리를 이제 강제 병탈하고 침략했던 거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좀 없는 상태로 결국 우리 잘못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이 아베 신조 정권 이후에 일본이 식민 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자칫하면 윤 대통령 발언이 면죄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를 전면 부정했던 기존의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과연 일본과 그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온전히 벗어났고 우리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려면 기존의 잘못된 역사관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이 이제 선도돼야 될 텐데 그게 없이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성립이 가능하냐라는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게 일본이 그동안 말해왔던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일치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그냥 뛰어넘고 미래 이야기만 하자는 일본의 논리가 그대로 담겼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헌법학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3.1운동 정신이 우리의 헌법 전문의 재헌헌법 당시부터 1948년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던 이유는 3.1운동이라는 이 민족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독립 역사의 출발점이자 승리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첫 단추에 대한 해석이 대통령과 좀 엇갈린다. 이거를 이제 패배의 역사, 3.1운동 실패한 독립운동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인식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신을 보면요. 일본 쪽에서도 3.1절 대통령 기념사 뭐 매년 촉각을 곤두 세우는데 자, 이번에는 일본 언론 또 일본 정부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나가서 미국 정부도 사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이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이제 과거사 이슈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권고해 왔다면서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미일 3국 정상 뭐 아니면 외교장관 회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3국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미국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 이제 국익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좀 가깝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미국에서 주장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이제 합의 문제도 이제 나오면서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일본 언론도 오늘 이제 보니까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뭐 하냐. 이 문제 이제 해결하고 가자. 미래로 가자. 이렇게 오히려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노력에 좀 부응해라. 그렇습니다. 호응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네. 일본 정부는 그렇게 호응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그 관계자의 언론 해명을 보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그 기념사를 두고 직접 빨간 펜을 들어서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상당히 좀 쳐내고 이제 압축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네네네. 그럼 이제 쳐낸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한일 사이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소위 이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막판 지금 양국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소위 이제 일본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빠르면 3월 말 내지는 이제 늦어도 5월까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주요 과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꼽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5월에 있는 그 G7 정상회의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에 또 초대받기 위한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일본과 잘 지내보고자 하는 의지가 어제 이제 기념사에 담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자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일단 존중하려는 태도를 네.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배상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원래의 그 판결을 받은 전범 기업들 뭐 미쓰비시라든지 신일본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직접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각 개별 기업이 직접 배상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전경련처럼 일본에도 이제 게이단렌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경제 단체들이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제 단체들이 있으니 게이단렌에서 이제 출자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련한 재단에다가 게이단렌이 돈을 내는 거는 안 된다라는 또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안 하고 네네네. 입장을 포명할 생각도 없다고 일본 정부가 선을 긋고 있고 심지어 돈을 낼 생각도 없다고 하는 상태라면 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제 이제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가져가려면 예. 최소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일본이 보여줘야 될 텐데 네. 2019년 이후로 반도체 중간재 수출을 막고 있는 수출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풀 생각이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일본에게 네네. 애원하는 듯한 대통령의 이 기념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얻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지금 대일 외교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인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뭐 박 기자님이 이례적으로 기념사가 짧았다. 여기에 어젠 주목을 했었는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자, 이게 3.1절 대통령 기념사에 이제 과거사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사죄, 반성 이런 대목들이 빠져 있다. 면죄부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은 호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만 애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대목들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 과연 열리는가? 또 열린다면 어떤 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닐 때 이 학교 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 전학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제 전학 처분이 이 최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박 기자님 그럴 수가 있나요? 징계 받았는데 왜 네. 생기부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점인데요. 이게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 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또 정 씨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이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사고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부의 출석 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 전학은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또 학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 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가 뭐 서면 사과,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강제 전학 등이었는데 이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교육부는 이 학폭위 심의 결과 확정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경각심도 주고 피해 학생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 정 씨처럼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도 원래 기재된 처분 기록 그대로 둬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면 그걸 수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소송 도중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 이행이 유예될 뿐 기재사항을 건드려서 안 되는 게 네, 교육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만약 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징계 사실을 누락했다면 정기감사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학교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학교 측의 얘기는 뭐냐면 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다. 네, 이 즉시 기재 지침을 잘 모르고 네. 잘못한 그런 기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 확정된 다음에 기재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당시 정 씨나 뭐 정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기재를 유예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취재진이 던졌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봐주기는 아니었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의심쩍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폭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 씨가 전학 간 학교 학생부에 이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들어갔는지 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꾸 이제 미심쩍은 대목들이 나오면 이 일이 가라앉지가 않죠. 자꾸 일파만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KBS 1라디오 이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했는데 이 사태가 정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임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인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지독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 폭력 근절을 지시했는데 잘못 짚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다. 그만큼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이제 네. 특권 계층의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준석 전 대표도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이 단순히 어떤 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인사검증 체계를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KBS에서 2018년에 보도했던 것도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검증 실패했는데 장관도 몰랐다 대통령실도 몰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되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제 비슷한 강도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한다. 서울중앙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 계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 가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서울대 졸업식에 갔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뭐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건 벌어졌을 때 지금 드라마 스카이캐슬 얘기가 이용되다 보니까 그때 지금의 이제 여권에서는 또 조국 캐슬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이제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이젠 그럼 정순신 캐슬이 되는 것이냐 또는 이게 어찌 보면 기득권 카르텔 캐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때렸다가 맞았다가 주고받는지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천안분기점 1차로에서 수용차 관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가 늘고 있는데요. 남천안 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 쪽으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남동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1km 구간 이 여파로 정체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초나들목에서 4차로 막고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 부근 막힙니다.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도 정체 여전하고요. 이후 용인 일대 정체는 풀렸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고장난 차 여파로 밀리고요.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는 다가오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3월 8일, 이거 다음 주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 것이죠. 자, 박 기자님, 오늘 네.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경기도 이제 고양시에서 열리는 서울, 경기, 인천 합동연설에 마지막 연설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메시지 낼지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선거인단 비중이 수도권이 제일 높아요. 37.79%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21%였는데 높은 수도권의 이 표심을, 당원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똑같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이 7분씩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 후보들은 각각 5분씩 정견 네.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합동연설에 오늘 있고 내일 마지막 당권자들 TV 토론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주말 이제 바로 4일부터 7일까지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LS 투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틀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합동 연설인 만큼 후보들 정말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오늘 연설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좀 이 안철수 후보, 한때 양강구도의 후보였는데 네. 몸을 낮추고 또 발언도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 진단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별 전략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제 경북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 당원들을 만났는데 그 네. 자리에서 좀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어.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 윤상현 의원과 연대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갈연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전 의원 지지자들은 나 전 의원을 억지로 끌고 나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제 엊그제 그 전당대회 현장에서 연설의 현장에서 이제 나 전 의원하고 이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네. 게 오히려 이제 나쁘게 볼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계속 김윤 연대라면서 서로 연대했다는 점을 이제 팔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뭐 대통령실까지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저만의 피해의식인가라고 하면서 권력의 단맛을 독점하려는 몇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난달에 뭐 여러 이제 혼란 끝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네, 아무 일도 없을 그랬죠. 것이다. 뭐 사실상 이제 이 겁박에 가까운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뒤에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이제 유난연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퇴한 거 아니냐,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막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좀 급발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당내에서도 전략 변화냐, 이제 마지막에라도 조금 더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거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이제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를 맹공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윤핵관 등 당 조직의 80% 정도가 김 후보한테 붙었는데도 지지율 과반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초조해진 김 후보가 대구에 나 전 의원을 모시고 왔지만 당원들은
나 전 의원이 핍박받은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에 KTX역 연결도로가 김 후보 임야를 지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김 후보는 마치 민주당 출신 송철호 전 시장이 이걸 확정한 것처럼 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와중에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그래서 지금 이준석계 4명이 천아용인 이렇게 이름을 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이기인 후보. 자, 장해찬 후보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썼던 웹소설, 웹소설. 그 내용을 가지고 윤리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한 건데요. 의혹만으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던 우리 당 윤리위가 과연 의혹을 넘어서 실체화된 이 문제를 네네.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윤리의 그 잣대가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적었는데,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징계 절차 착수. 이 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떠오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에 대해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 중징계,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한 점을 지적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또 이기인 후보가 장해찬 후보의 소설에 대해서 이 해당 소설에서 언급된 연예인들의 이름을 수정했다. 논란이 수정이 됐는데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에 왜 삼냐 이렇게 얘기했던 장 후보가 왜 수정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후보도 반박을 했는데 선거에서 정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아바타 시켜서 윤리 제소한다. 그렇게 아바타 시켜서 하지 말고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장 후보를 고소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계속해서 장해찬 후보를 향해서 여러 가지 견제구를 또 SNS에 날리고 있는데요. 네네. 막판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장해찬 후보가 오히려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오늘 이기인 후보 쪽에서 장해찬 후보의 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이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쯤 됩니다. 2010년, 13년경쯤에 SNS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드래그 레이싱 모임이라고 해서 400m 단거리 고속 경주를 하는 자동차로 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불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있는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혹시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위협 운전을 하거나 이제 난폭 운전을 하는 그런 그 모임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계 쪽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이 그 팀에서 활동했던 장해찬 후보의 활동명이 장 작가를 뜻하는 영어로 어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량을 직접 이제 운전하는 영상이 찍혀 있는 거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해찬 후보가 뭐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 중에 뭐 2013년 11월 3일에 올린 글입니다. 북악 팔각정에서 삼청동길로 이어지는 환상의 와인딩 코스 왕복하고 팔각정에서라고 이제 글을 올리고 오늘 대박 재밌었음 이제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각정에서 삼청동길로 이제 내려가는 소위 이제 구불구불한 이 도로 여기가 이 드래그 모임을 하는 그 레이싱 팀들한테는 이제 구불구불한 데서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유명한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해찬 후보는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녔던 것 정도다. 그리고 당시에 딱지를 특별히 많이 끊기거나 한 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딱지를 안 끊긴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모임을 했는지 활동이 혹시 불법성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기인 후보나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많이의 기준은 얼마인가 뭐 등등 이제 앞으로 좀 뭐 확인되는 사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은 됐습니다만 이 숫자에 모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자, 친이재명계에서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뭐 이른바 이제 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끌려가지 않냐, 어렵지 않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른바 친명계 그쪽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아니 왜 자꾸 대표직 사퇴라고 하냐. 당원 77%에 선택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물어보자. 네네네.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 쪽에는 아니 전당원 투표는 면죄부를 이 대표에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등에 업고 재신임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 아니냐. 이재명 당 만들겠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도 계속 보면은 이 친명 뭐 비명 뭐 이 의원들 계속 뭐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비명계 의원들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에서 찬성표나 아니면 무효 기권표 던진 의원들은 결국 네. 공천에 대한 우려 뭐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비명계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거북살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공천을 생각한다면 경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현 체제 협조하는 게 더 편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이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에 말이죠. 네. 느닷없이 이제 이낙연 영구 제명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서 당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런 이제 청원 활동이 네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제명 청원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관련된 건을 최초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논란을 만들었는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결국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배경에 이 전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의원 명단을 이제 공개하라는 청원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청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당 내에서도 갈등의 양상이 굉장히 좀 깊어지고, 그리고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돌아오기 좀 어려운 당원들과의 갈등 양상으로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갈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습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당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 급감, 또 수입 증가, 지금 무역 적자 행진은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행정부가 말이죠. 외신보다 깜짝 놀랐는데 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수입은 반납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중국과는 거래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요. 자, 지금 속보 하나 들어온 거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이 전시기획사죠.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중에 남아있던 2가지 사건. 자, 여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한입뉴스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598님이 보내주신 노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해마다 3번의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양력 새해고요. 그리고 설, 민족명절 설, 그리고 3월 새 학기 시작인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해요. 파이팅! 그러면서 김동률 씨의 노래죠. 출발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비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반찬 중에 젓갈 좋아하시나요? 젓갈에는 염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량을 지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젓갈에도 종류가 참 많지요. 그중 명란젓은 양념해서 날로 먹기도 하고 알찌개로도 자주 먹고 또 요즘은 파스타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명란젓은 명태의 알로 만든 것이고 명란젓의 명자는 명태를 뜻하고 란자는 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명태의 창자로 담그는 젓갈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창란젓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창란젓을 글자로 써놓은 것을 보면 둘째 음절을 난, 니은으로 쓸 때도 있고요. 란, 리을로 쓸 때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니은을 쓰는 창난젓이 맞습니다. 창난은 명태의 창자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태에서 얻은 젓갈이라고 해서 흔히 명란젓과 마찬가지로 리을을 써서 창란젓으로 쓸 때가 있는 거죠. 창란젓은 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 란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명란젓에서 명란은 한자어에서 온 것이고 창란젓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계절이 봄으로 이동했지만 오늘 아침 찬 공기가 겨울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방에 내려졌던 한파특보 모두 해제됐고요. 이 한파특보가 내려진 원인이 북쪽에서 서해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대 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는 낮은 기온 되겠습니다. 서울 7도에 머물겠고요. 전국적으로 5도에서 10도 분포로 강릉, 대전 8도, 대구 10도 등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합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가까이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산지는 초속 25m까지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질 걸로 보이고요.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 쪽은 건조경보로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독도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 1에서 5cm 정도 되겠고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1도 등 9도에서 17도로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의 물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이 매국노 이완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몰아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죽창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가 공영방송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기록했습니다. 손실금액이 7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점검 결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학교나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8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참 3.1절에 말이죠. 네. 태극기를 아파트에 단 건 종종 보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막 휘날려야 정상인 건데. 네. 요즘은 참 종종 드문드문 보는데 다른 게 걸려 있어서 네. 주민들이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기 네.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처음에 아들이 누가 일본 국기를 달았다라고 해서 장난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상에 이 사실이 퍼지면서 누리꾼은 분노했고 무엇보다 해당 아파트에도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인간 주민들은 일장기가 언제 내려가는지 보자며 계속해서 주시하는가 하면 온라인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동네 망신이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주세요. 진짜 일본인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네네.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장기를 내건 거주자들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는 내리는 걸 거절당했다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전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을까요? 주민들이 발코니 밑으로 몰려와서 고성으로 항의를 하자 1층으로 내려온 부부는 나는 일본인이다.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 일장기를 건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 등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나오면서 험악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주민은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일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 주민은 결국 오후 5시쯤 일장기를 걷어들였다라고 하고요. 이 주민이 실제 일본인인지는 사실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국기법에는 외국기 개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를 개양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번 사태가 한 아파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날 도심 곳곳에서 3.1절 집회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요. 한쪽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길기를 찢으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장기를 흔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규탄하는 등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간극이 그대로 재현된 듯 했습니다. 네. 소수의 다른 의견, 전혀 좀 이상한 네. 상식과 동떨어진 의견이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 간극이 재현됐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혐한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뭉쳐도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마당에 네. 아유 이게 3.1절이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우길기는 너무했습니다. 뭐 한일 우호의 날 뭐 이런 때는 네. 일장기 들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 2월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마당에 3.1절에 일장기 우길기 웬 말입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렸을 때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입학식도 예행 연습하고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등등. 학교 가면 말이야.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도 해주시고. 네. 근데 예전과는 다른 연습 풍경도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바로 마스크 벗기 연습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4년 만이죠. 전국 초중 고등학교가 노마스크로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네네. 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이모 씨는 학교 갈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설명하니까 아이가 부끄럽다라고 하네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불안해해서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노마스크 입학식을 앞둔 풍경인데요.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익숙해진 아이들은 벗는 게 더 어색한 모양입니다. 네네. 불과 3년 전 유례없는 4월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이후 한 교사는 진정한 정상학교가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네네. 합니다. 개학에 따라서 환자가 다소 늘겠지만 그 정도가 유행 수준이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이번 노마스크 개학이 앞으로 완전한 엔데믹으로 전환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번 개학 후에 2, 3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른인 저도 갑자기 마스크 내리려니 부끄러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나요.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배운 아이들 씁쓸하네요. 코로나 더 퍼지지는 않겠죠. 조금 걱정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한 네. 5살 때부터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인데 네. 저도 마스크 벗고 방송하는 연습을 요새 하고 있어요. 좀 어색하죠, 그런데. 네네네.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스크를 꺼내서 갑자기 꼈습니다. 쓰셨는데요. 갑자기 나도 마스크 벗고 있었구나 이게 네. 자각이 돼서. 자 이제 벗어야 되는 때가 오겠죠. 근데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해요. 네. 꼭 써라 꼭 써라 꼭 써라 이렇게 3년 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벗어라 갑자기 벗어라. 벗어라고 하니까. 충분한 설명 또 이건 연습하기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이들이라 빨리 금방 적응할 적응하리라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이 유기견을 그냥 버린 줄 알았는데 자 목줄 속에 있는 쪽지가 네티즌을 울렸다. 이거 어떤 사연입니까? 병들거나 실증 났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커버렸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유기견 적지 않은데요. 네네. 이와는 다른 이유로 유기견이 된 한 강아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보호 중인 수컷 푸들 강아지입니다. 혼자 대로변을 돌아다니던 걸 구조해 데려왔는데 강아지 목에 쪽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장군이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주세요라고 시작하는 이 쪽지. 견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우리 장군이와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갑니다. 아들아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쪽지는 마무리됩니다. 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입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할 수 없게 어려웠던 건데요. 현재 강아지를 보호 중인 애견 유치원은 주인과 헤어진 트라우마 때문에 장군이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임시보호나 입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란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다. 반려견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데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되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장군이를 위한 후원이나 임시보호 입양을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장군이는 처음 발견한 분이 해당 사연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것을 두고 거북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장군이를 다시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애견 유치원 측은 최초 발견자라서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데려갔다라고 했고요. 입양 문의 주신 분들과 관심을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은 다시 송금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좀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1인 가구 많고 또 독거로 생활하시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또 이제 외로우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경우가 네. 있고 근데 만약에 보통은 이제 반려동물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또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경우에 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경우를 그냥 이제 유기하는 방식보다는 네.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다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펫 신탁이라고 해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주인에게 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금을 지원하면서 네. 저희 반려견을 맡아주세요. 네. 펫 신탁. 네,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뭐 보험은 여러 가지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펫 보험. 많죠. 그래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찾은 이른바 제로 슈거. 요즘 광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뇌졸중을 부른다는 건 무슨 네. 얘기예요? 제로 슈가 음료 많이 드시나요? 많이 먹어요. 제로만 먹어요, 주로. 네, 저도 네. 괜히 뭔가 더 양심에 찔려서 먹게 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등을 위해서 제로 칼로리 음식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설탕 대신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믿고 먹던 제로슈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에리스리톨이 안전하다는 그간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도 주목이 되는데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에 따르면 심장병 위험이 있는 표본을 3년간 연구한 결과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2배 더 증가한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네. 에리스리톨은 설탕의 단맛을 70% 갖고 있지만 열량은 0칼로리라서 설탕 대체용으로 많이 쓰이긴 하죠. 네네. 특히 물에도 잘 녹아서 최근 슈거프리, 소주, 사이다 등 저칼로리 식품의 첨가제로 인기를 끌고 네. 있습니다. 연구팀은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혈액과 혈소판에 이 물질을 첨가할 변화를 관찰을 했고 그 결과 에리스리톨은 혈소판을 과다하게 활성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가 이제 알려지자 저열량 감미료 업계에서는 반박을 나섰죠. 네. 이들의 주장은 연구 첨가자들이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누리꾼들 뭐 맛있는 건 해롭다, 인생의 진리다, 제로슈가도 마케팅의 일종이다. 0칼로리 물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뭐 믿고 먹었는데 배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반론, 반박도 있는 만큼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좀 명확한 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건데 네. 연구 결과를 보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는 너무 달고 네.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다 그래서 제로로 갔더니 제로는 또 제로대로 위험하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참 걱정 고민이 되네요. 물을 드시라고 하네요. 댓글에서는. 네, 물 먹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우선 속보가 나와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대선 때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피고 발인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 이 김 여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현 변호사님은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대선 때 논란이 됐었고요. 네네. 대선 때 직전에도 아마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청탁금지법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2016년 건에 대해서
16년부터 17년 3월까지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네. 당시에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거는 이 16년부터 17년까지는 사실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그때는 박근혜 특검에 이제 파견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다 했는데 이제 지금 한 거는 이제 18년 건과 19년 건이거든요. 네.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데 18년, 19년에는 중앙지검,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네. 있었죠. 조금 다르죠, 위치가.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일종의 이제 보험 형식으로 협찬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이 있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의 직과 뭐 관계가 없다. 왜 없는지 이거는 이제 밝히지 못했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협찬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많았는데 그 기업들이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었느냐. 요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혐의가 나왔는데 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그럼 이제 뭐 드러난 것들이 수사를 했는데 내용이 별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정된 수순이죠. 예정된 수순이다. 네, 대통령 부인인데 과거에 이제 대선 과정 중에서 저도 이거 막 옹호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뭐 이거 벌써 문재인 정권 검찰하에서 뭐 가만히 있었겠냐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방어하고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하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뭐 탈탈 털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냥 좀 조사하다가 그냥 덮는 거 아니냐? 진술이 별로 안 나오고 이러니 이거 덮고 무혐의 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비판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 했대라고 하잖아요. 대기업들하고. 아니 말고 네네. 가장 중요한 사람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대기업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들이 아유 김건희 여사한테 뭐 보고했어요. 아니면은 뭐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 진술이 나와야 이거를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를 하지. 그냥 무작정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조사는 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비판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도 안 좋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막 국회 체포동의안도 내고 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 나온 거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조사의 형평성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아니라니 뭐 아닌가 보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이것도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아,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코바나 콘텐츠 기획 전시에 이제 협찬한 대기업 뭐 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가성이 있어버리면 이제 뇌물이 되는 그럼 거죠. 뇌물이 되는 거고.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오더니 갑자기 눈썰미가 있는 청취자분 최지영님께서 두 분 넥타이가 빨간색 파란색이네요. 그러니까요. 맞추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거를 가끔 했어요. 했는데 네네. 우리 장 소장님 빨간 넥타이 한 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자, 얘기하시죠. 좀, 어떤 바뀐 것 같아 뭔가. 민주당 쪽 분을 만났더니 아니 이거 수박에 즙을 내가지고 어제 염색한 넥타이를 메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박에 즙을 내서 염색한 넥타이 아니냐. 네, 그래서 수박 색깔. 어쨌든 빨간 넥타이 눈에 확 띄어요. 과일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3.1절이었으니까 말이죠. 현 변호사님. 네. 자, 본격적인 키워드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오늘도 전해드리고 어제도 이제 보도를 많이 봤는데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걸려서 항의가 빗발쳤다. 그런데 왜 일장기 걸었느냐 그랬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일장기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파트너다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이 워딩이 정확히 이거죠.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옹호 입장으로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사전에 알고 뭐 일장기를 미리 준비한 건지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였다 그러면 이게 논란이 간단치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 미래로 가자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과거에 대한 반성, 사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처벌까지는 이제 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어쨌든 뭐 배상 보상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통상 다 얘기해 왔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리 잘 지내고 앞으로 잘 내봅시다 라고만 하면 우리 글로리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학교 폭력 같은 데서 더 글로리.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면 피해자를 탓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 지배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네가 친구 관계를 잘 못 사귀어서, 네가 좀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피해자를 탓하는. 우리가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예요.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인식이 제가 보기에 이번에 딱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한다면서 일장기를 걸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학폭 사건은 따로 있는데 지금 드라마 얘기를 언급하시니까 저는 그 피해자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막 때려요, 피해자를. 넌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내 인생 망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막 공분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근데 이 뉴스가 말이에요, 장 소장님. 되게 재밌는 대목이 이 방송 인터뷰도 그렇고 소동을 일으킨 주민은 자신을 일본인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게 또 뭐 보도를 보니까 입주민 카드에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 한국인으로 적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재밌어요.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의 상식적이지 않은 인식과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또라이 같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평가할 가치가 일본인이라고 한 거는 그냥 상황을 좀 피해가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현 변호사님 비판적으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얘기하셨지만 이러한 것들과 그냥 뭉뚱그려져 가지고 완전히 매도당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3.1절에서 일장기를 본 적은 규탄할 때나 예를 들어서 일장기를 막 불태우거나 찢거나 뭐 이런 걸로 본 적 있지 이렇게 개항한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유의심 있게 본 게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보니까 이 일장기가 등장했다라는 진짜? 걸 봤거든요. 어제요? 뭐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면 설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그동안 어쨌든 금기시 되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3.1절에 한다는 걸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저는 계속 좋았다. 왜냐하면 이제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알아서 돈 주고 말자. 약간 이제 돈 문제로 당신 어차피 돈 받으려는 거니까 그냥 누가 주는 게 뭔 상관이야. 우리가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대의변제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주겠어요? 어차피 안 주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 내에서 해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몇십 년 동안 싸운 것이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주고 마는 문제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 소장님 약간 돌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화가 나가지고 너무 좀 엉뚱한 사례였다. 죄송합니다. 네, 좀 양해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장 소장님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강제 동원 또 위안부 문제 민감한 현안 주로 그동안 계속 과거사라고 해서 3.1절이나 8.15면은 꼭 등장했던 이 한일 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어떤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정부가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혹은 국민 여론이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찬성하지 않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 혹은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부분에서 참 어제 기념사는 안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이 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포괄적인 식민지 탄압에 항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주 독립운동이었잖아요. 또 이제 비폭력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 꼭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라는 것. 그리고 항상 뭐 보수 정권이든 아니면 진보 정권이든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엔 빠졌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 한일 관계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거야. 우리 미래로 가야지. 북한에 현존하는 위협이 있잖아.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나라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좋아요. 이 말씀 누가 반대하겠냐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의 태도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 당했던 그런 감정들을 씻어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외교부에 커다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 과거 잊고 우리 그냥 미래로 나가자. 그렇게 우리 얘기했어요. 그건 일본이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사과 안 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옛날에 다 했잖아. 그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래도 그러면은 우리 미래로 갈 수 있어요? 네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의 어제 말씀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려면 일본이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기시다와 정상회담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야 한다. 고노다마를 통해서 우리는 사과를 받고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베가 사과 안 해, 배상 안 해. 네네네. 이래가지고 다시 한일 관계가 나빠진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려버렸죠. 그럼 우리 탓은 아니잖아요. 일본 탓이잖아요. 또 내년에 쟤네들 또 막 타케시 만날 독도는 일본 땅 이러면은 우리 그때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미래로 가자고. 이거는요 약자의 비겁한 뒷걸음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보도가 있습니다. 초안에서, 그러니까 기념사 초안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빨간 펜을 잡고 수정해서 분량이 줄었다. 윤 대통령이 3.1절에 맞는 분산되지 않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길 원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네네. 근데 김영준 기념사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네. 아니 저는 뭐 짧은 거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짧아서 기념사 너무 아니다? 긴 게 오히려 뭐 문제가 많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본인이 직접 빨간 펜으로 했다는 내용에서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 3.1절 뭐 기념식 사나 8.15 기념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의견을 다 듣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또 외교안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연설 기획관이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리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과거의 대통령들 연설문도 당연히 참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 이명박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번 80 넘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일 관계 해결할 수 있느냐.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얘기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워딩이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던데 가해자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우리가 동반자각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지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사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작성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얘기처럼 본인이 직접 빨간펜 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사가 직접 투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을 바라보는 이제 본인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에 대한 문제, 특히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했었단 말이죠.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쨌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제 친일 정부 아니냐. 지금까지는 이제 봐오지 못한 그런 이제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래의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더욱더 발전시키자.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1 독립운동의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본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있고. 근데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좀 조금은 덜 헤아리신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인식을 좀 넓게 심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전략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일 동맹과 일본이 생각하는 한미일 동맹은 다를 거예요. 다르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핵 문제를 좀 견제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은 그거를 넘어서서
동북아 패권주의라든지 궁극주의라든지 평화헌법이라는 걸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까지 이러한 한미일 동맹에서 발현시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래 우린 과거 잊었으니까 같이 그냥 잘해보자.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알겠습니다. 외교는 실리지만 네. 일본과의 외교에는 명분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게 세계사의 변화를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딱 제국주의적인 시각이에요. 네네. 제국주의자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침략해서 당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정도 시각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조선이 뭐 발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걸 가지고 당신들한테 발전을 시켜줬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철도도 놔주고 뭐 도로도 놔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발전을 시켜줬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있었고 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강자의 시각을 가진 자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를 이렇게 봐버리면 네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모든 걸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냥 네. 합병시키고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그냥 침략해서 하는 것도 러시아도 아이고 옛날 우리 땅이고 우리가 힘 있고 당신도 힘 없으니까 땅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어쨌든 그런 이제 강자의 시각이고 침략자의 시각인데 이런 인식을 3.1절에 한다는 게 참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하여간 큰 숙제가 지금 막다트려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 우리 국민의 감정과 다른 조치를 취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로 한번 좀 한정해 볼게요. 이게 확대하면 이제 역사인식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이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의 충돌 이런 걸로 가는데 자 우선 이게 외교 현안이고 일본이란 이웃 국가가 있으니까 지금 강제 피해, 이 강제 동원 피해자 또 위안부 문제 이게 언급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고충은 있다. 협상과 정상회담 때문이다. 그럼 이제 협상이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말을 좀 아꼈다 줄였다면 협상을 했을 때 뭔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맞아요. 조치를 또 얻어내야 되잖아요. 네.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이제 대통령이 굴욕외교 했다라고 양보를 했는데 네,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일본과의 실무적인 회담에서 그냥 한국 어떤 뭐 단체 그냥 기업에서 걷어가지고 그냥 보상해주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네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저는 일본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 거봐라 우리가 버티니까 한국이 별 수 없이 숙이고 들어오네. 저는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완전히 굴욕적인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서로의 어떤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걸 정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여론이나 이런 걸 핑계로 일본은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선거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예전에 대통령들 보면 국내에서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먼저 아이고 뭐 그런 거 소용없다.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네. 협상 나가는 이 실무자들이나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도 할 말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데 왜 당신이 딴 얘기해? 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본 측에서는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일본은 이제 한국은 완전히 적극 들어왔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돈 주고 말겠구나. 우리는 조금 더 버티면 되겠다. 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빨간 펜으로 그어가지고 5분 30초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네네. 않아요. 근데 하지만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마 그러더라도 이거는 꼭 언급해야 합니다. 네네네.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요. 국민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좀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잘 동원됐어야 하는데 네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대통령이 얘기하면 잘리겠죠. 잘려. 네.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하는 거는 네. 정말 위험한 참모들의 행태가 아니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제언을 한 참모가 대통령의 주변 측근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빨간펜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심플하게 갑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일색이었는지 그건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인데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후폭풍. 네. 이번 주에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장 대표님은 이 지난 27일 월요일 이 표결 이후의 민주당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색출론과 책임론의 부딪힘 그리고 갈등과 분열, 악화 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친명계에서는요. 이거 비명계들이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장악을 하거나 가지려고 상당히 지금 당 대표를 공격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친명계 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책임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주도권 싸움이고 도전이다. 네. 그다음에 강성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당대표 사퇴해라. 당신이 있어가지고 공천하고 총선 치르는 게 이게 민주당 승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만 끼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니까 개딸들, 개혁의 딸, 강성 지지층들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수박 깨기 집회 열 거야. 그래서 수박을 즙을 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 뭐 지지자들 다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현 변호사님, 표결 이후에 SNS에 이제 의견 남기신 게 회자가 됐어요. 너무 강하게 남겼어요. 표결 이후 언행을 보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인다. 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제 예상과 달라요. 네네. 예상은 어땠냐면 이렇게 되면 막 이제 그분들이 모이고 또 막 대표한테 막 사퇴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찬성표 던지고 뭐 찬성이든 기타 무효했던 분들이 어쨌든 이게 막 한두 명 한 게 아니니까 30여 명, 35명 정도 했으면 뭐 31에서 37 사이, 30반 4, 5 정도로 본다 그러면 뭔가 이제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행동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사퇴해라 라든지 아니면 뭐 비대로 가자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든지 그 발언이 나오든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뭐 모임 하기로 했다는데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지자들이나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의원실도 전화하고 막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면 한 명도 찬성했거나 기권표 던졌거나 무효했다는 분은 저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부결했다 아니면은 소극적이라 그러면 왜 그런 걸 물어보냐.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왜 물어보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모욕적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만은 이제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역사상 없고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내가 만약에 표를 던졌으면 아니 나는 뭐 찬성했다 아니면 반대했다든지 아니 반대는 당연히 뭐겠지만 무효 뭐 기권했다든지 내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거랑은 별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물어보면 다 부표를 던졌다 그럽니까? 부표를 던졌거나 아니면 물어보지 말아라. 물어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분들은 물어보지 말라는 분은 찬성표거나 찬성이거나 부표 무효표 아니 되겠구나. 그러니까 반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밀 투표인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현 변호사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소명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끝나고 나서 박수 한 치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표 던진 분들이거나 무효표 던진 그렇게까지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박수는 갑자기 뭐 딴 생각하다 못 칠 수도 있고 같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당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딴 생각을 해요? 아니 순간이 칠 수도 있죠. 뭐든 다 박수 친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강성 지지층에게 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색출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네, 너무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 변호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최소 35표가 이탈할 것이다라고 지난 21일 이거 뭐 한 일주일 전이죠. 표결하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말을 했다. 실제 결과가 비슷하다. 어떻게 알았느냐. 우연히 맞춘 거냐. 이렇게 쓰신 건 이게 좀 뭔가 집단 행동이다라고 추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KBS에서 하태경 의원 좀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고. 왜냐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느냐? 아니 당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도 방송 나가면 뭐 170표 이상이다 그러고 우리 장 소장님 오히려 뭐 190표다 막 그러고 당내에서는 35표나 이탈표 나온다는 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하태경 의원님이 이거 한 6일 전이니까 거의 일주일 전이잖아요. 나와서 최소 35표다. 최소. 네. 거의 근접해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설마 개인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찬성할래 반대할래 169명한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대로 대답했을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있거나 그거를 어느 정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이제 분위기를 알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개인이 해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뭐 이걸 저는 뭐 내 통까지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런 정보라든지 이게 이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기류를 전해준 그렇죠. 누군가. 그리고 그런 걸 어디선가 좀 듣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당내에서는 몰랐지만 그런 어떤 움직임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거 우연히 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다. 기분 탓입니다. 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장 소장님은 기분 탓이다. 아니, 하태경 의원이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네네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여기저기 얘기 듣고 그냥 얘기한 거다. 추정한 것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남국 의원이 자,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며 모욕을 했다. 공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먼저 장 소장님 여쭤볼게요. 네. 마태복음이 이제 성경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대표 앞에서 읽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모욕이 됐 이유는 엄청 뭡니까? 모욕적일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1장 27장 1절 2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네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예수는 이재명 당대표고 총독 빌라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네네. 그냥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그냥 결박해가지고 그냥 한동훈 장관에게 그냥 체포동의안 가결한 형식으로 해서 넘겨준 거 아니냐. 엄청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결박해가지고. 비명계 의원이 이걸 읽었으면 우리는 가로주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베드로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요셉도 네. 나오고 이제 12제자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데 모욕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공천 때문이다. 결국은 현 변호사님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총선이 1년 앞에 남았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 싸우는데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네. 핵심은 이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거냐 이 싸움이잖아요. 대통령이 할지 아니면 당대표가 할지 아니면 이 싸움인데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 국면으로 접어든 거예요. 결국은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유리하냐 이제 그거 싸움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공천 싸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의원들은 4년마다 한 번씩 겪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뭐 거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의원총회나 아니면은 언론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아 이거는 뭐 부결해야 되나 가결해야 된다 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네. 우리가 아는 분들, 맞아요. 언론에 나온 분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좀 솔직하다. 예. 아니면 의원총회를 할 때 안 됩니다. 이걸 당론을 정하지 말고 뭐 자유투표합시다든지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은 오히려 나아요. 예. 그렇지 않고 의사표명을 이거 다 했고. 부결입니다. 다 아이고 뭐 당론은 안 정하지만 우리 다 박수 치고 다 부결이라고 다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정작 투표는 다르게 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20% 그렇고.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얘기했던 분들 몇 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찬성했겠구나. 얘기하면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건 아니에요. 네. 겉다르고 속다를 때 우리가 이제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은데 제일 안 좋은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다 뭐 아이고 우리 다 당연히 부결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했는데 결과는 안 돼. 그럼 이제 물론 서로 의심을 하는 상황인데 대략적인 상황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언행을 쭉 보는 거거든요. 해온 거를 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대체로 이제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기획됐다든가 뭐 교감을 가졌다든가 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의원들이 이 20% 가까운 규모로 있다든가 이심전심이라든가 이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네. 지금 이 검찰은 또 이 추가 소환, 하겠다고 추가 체포 동의안 제출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네. 언론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곧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의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에 나온 표로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그냥 가결 표수가 과반수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9개를. 네네네. 하면 그때 139개 가결에다가 기권표 9표, 무효표 11표잖아요.
거기서 반만 넘어가면 불출석 2명이 있어서 네. 297명이니까 299명이 100% 출석한다 치면 150표가 넘으면 가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출석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의석이 맞습니다. 하나 없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위험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우리는 투표에 불참하자. 네. 그러면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처리하려면 국회 제적 과반수 출석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싹 빠져버리면 15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숫자가. 그래서 제일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 불참. 지금 그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이게 저도 뭐 이쪽 저도 배지를 안 달아봤으니까 이제 의원 하던 분 물어보니까 이제 약간 여긴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과반수가 출석을 안 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거든요. 네네네. 성립이 안 된 거면은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해서 부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불참보다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성립이 안 되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부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투표를 하자고 했을 때 약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냥 당론으로 부결 정해서 가는 방향이 그때마다 참여 안 해서 계속 투표 자체를 성립 안 시키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걸 체포동의안 내더라도 이렇게 썩 국민들이 의원들이 보기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그다음에 뭐 판사한테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도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이재명 대표께서 나 영장 실질 심사 받을 테니까 가결 투표하세요. 이렇게 의원들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것도 어떨까? 자, 제가 보기에는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이게 수사가 지금 막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피의자 조사 쭉 하고 그다음에 참고인들 뭐 대질 조사하고 마지막에 가서 한 번에 딱 해서 조판 끝나는데 지금 처음부터 4명 대질하다가 어제 안 되니까 2명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조사해 봐야 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부수 조사할 때도 보니까 막 처음 들어 나온 얘기 되게 많아요. 네. 자기도 처음 한다는 얘기고 그럼 막 이게 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왜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럼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막 대질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좀 조급한 것 같긴 한데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금방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 장 소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전당대회 얘기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57분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굵직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고 시간이 남으면 여쭤볼게요. 네. 자, 뭐냐면 이게 마지막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 역술인 천공치기 재계를 우회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도 개입하려 했다. 이 내용을 들으면 뭐 어마어마한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치기에서 정책이든 사업이든 뭔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려고 했다는 정황.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일리가 있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어쨌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신경희 원장님이 어찌 보면 이제 최측근이고 우리 신 원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법무팀장이었던 분한테 보낸 메시지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창수 정경련 회장도 한번 강의 들어봐라. 그러고 어쨌든 딱 나오잖아요. 5월 20일에 한국에 오시니 그 전에 만나서 보고서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올려라. 요 문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올려봐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천공의 법무팀장이란 분이 정경련 회장을 만나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대통령실에 올린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난민 사업이라 막 근데 그 전후로 또 천공은 막 그 강의를 막 해요. 뭐 난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요? 미국하고 뭐 멕시코 사이에 뭐 난민 수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고 막 이러면은 뭐 미국도 좋아하고 뭐 300조 얘기 넣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허황된 걸 수 있지만 핵심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든 정경련 우리 정경련이라는 게 국정농단의 핵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딱 생각나는 거잖아요. 기업
장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뭔가를 뭐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은 그 난민 문제로만 있지만 과연 그것만 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뭔가 현안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승계 문제라든지 뭐 면세점 문제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천공의 이 신원장과 이 법무팀장이라는 분이 나눈 대화가 딱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농단의 느낌이 그렇다. 네, 느낌이 딱 들어요. 자, 그런데 장 소장님, 뭐 워낙 이제 내부 권력의 이제 측근부를 잘 하시니까 몰라요. 이 정책 제안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국민이에요. 근데 정부에 이런 정책 좀 해보면 좋겠소 하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자, 과연 대통령실의 이 정책 또는 사업 제안이 아무나 해서 전달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또 천공이 엮여져 있으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정경련 회장한테까지도 뭐 얘기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까지 뭐 올릴 수 있다. 이러니까 뭔가 천공하고 대통령실하고 끈끈한 어떠한 뭐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한남동 이제 육군참모총장 관저 갔니 안 갔니 이런 와중에 더 큰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게 천공의 법무팀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천공과 뭐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도 있다, 녹취록도 있다, 녹취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뭐 내가 진술하거나 증언할 것이 많다라고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슬슬 막 흘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천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뭐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천공이 하는 게 정법 강의잖아요. 그게 원래는 뭐 한 번 강연 듣는데 7만 원인데 지금은 한 번 강연 듣는데 7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경남 함안에 천공타운을 지금 다 만들려고 지금 땅을 다 사놨다. 그래서 저 허경영 씨가 하는 하늘공 그걸 능가하는 천공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떠도는 얘기들이죠. 근데 땅은 진짜 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70만 원 내고 강연도 듣고 막 그러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천공 문제 관련해서는 좀 먼저 고발 같은 거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팔지 말아라든지 이런 논란 불러일으키는데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처불명 천공 타령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대로 그럼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현 변호사님, 뭐 좀 다른 뾰족한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장 소장 얘기가 딱 맞죠. 예전에 건진 얘기 나왔을 때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계 없다든지 아니면 뭐 수사 의뢰한다든지. 대선 과정에 캠프에 있다. 이런 그 얘기였죠. 이후에도 그렇고 아마 뭐 여기 대기업 뭐 만나고 났을 때 제 기억에는 그거를 뭐 수사 의뢰한다든지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런 의혹이 보도가 나오는 거는 이 사실은 뭐 정경련 회장을 아무나 만나고 대통령실에 그 보고서를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을 긋고 문제 있다.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대기업들한테 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만나지 말아라든지 하고 문제에 수사 의뢰하겠다든지. 수사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문제 제기하는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탓하기 시작하면 천공은 더 자신감을 가져요. 아, 드디어 대통령이 나를 건들지 절대로 않는구나. 기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아, 대통령실이 천공은 안 건드는구나. 그럼 천공은 무조건 힘이 있구나. 거기에 가면 뭐 사업권이 있겠구나. 공천도 되겠구나. 뭔가 해결하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을 긋고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도입니다. 또 정법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도. 정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며칠 전에 경찰이 말이죠.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협조적이지 않았던 대통령 경호처가 최근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그동안은 또 왜 안 주다가 이제 와서 주겠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이 공관뿐 아니잖아요. 서울 사무소에도 들렀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인근 도로 등 주변 지역의 CCTV도 모두 확인할 예정이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왜 갑자기 또 전환이 되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천공을 조사하는 게 가장 명확한 거 아니냐, 우선 아니냐. 그러니까요. 장 소장님,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왜 안 할까요?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 관련해서도 천공에게는 어떠한 뭐 연락도 안 갔다 하더라고요. 조사도 진행이 되지 네네. 않고. 하드 디스크를 보면은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알 수 있을 거니까 네네. 만약에 올해 연말에 하드 디스크 자체를 바꿨으면 우리가 더 알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천공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 오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신 있으려면 하여튼 다 그냥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CCTV도 다 공개하고 이런 하드 디스크도 공개해가지고 그냥 한 점 티끌에 의혹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에 질질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만약에 말씀처럼 뭐 또 CCTV 다 공개하겠다. 문제 없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뭐 없는데요. 뭐 기간이 지났는데 막 이러다가 지금 공개하겠다 이러면 이미 다 뭐 확인해 본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하루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없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사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처럼 제일 핵심이 누구예요? 천공. 불러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네네네. 1분만 물어보면 돼요. 당신 그때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그거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해? 왜 못 불러요? 지금 야당 대표도 지금 뭐 3번씩 부르고 이러는 판에 아니 그 얼마나 센 사람이길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환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천공의 비서실장이 아이 그 우리 저기 갔다 안 갔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 매체는 안 간 것으로 보도를 했더니 또 당사자 측에서는 갔다 안 갔다 언급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고 하니. 어쨌든 안 갔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니까. 네네네. 안 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호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겠죠. 천공 쪽에 연락은 했는데 천공 측에서는 이제 조사 거부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조사 거부하면 아니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불러가야죠. 구인을 해야 된다. 야당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번에 천공이 뭐라고 저기 불러서 안 오면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요. 야, 요거 한 30초 장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말이죠. 비서실을 통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김기현 후보 지지 의사를 비췄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임재훈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네네네. 했죠. 쐐기를 박는 거죠. 쐐기를 박는 대통령의 뜻은 김기현이야. 당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쐐기를 박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이요? 내일 모레부터 투표 아닌가요? 투표는 주말부터 들어갑니다. 네. 5월 8일이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지장 없습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뭐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것은 그냥 흐름 같다. 근데 하지만 우리 네네. 5월 8일이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3월 8일. 우리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봐도 이게 투표는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세는 뭐 김기현 후보인 거 맞는 것 같다. 결선은 있다 없다.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얘기한 게 좀 의심장한 게 그냥 가면은 결선 만약에 갈 거 있으면 굳이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소장, 형은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나갔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